반갑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공학부의 김호진 교수입니다. 온라인으로 먼저 만나게 돼서 반갑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강의실에서 만나지 못해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학생 여러분들도 코로나를 때문에 자가격리 잘 한다고 수고들 많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회적 격리를 통해서 이 사태를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니까 좀 더 좀 답답하더라도 집에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되도록 밖에서의 루틴을 좀 단순화시키면 그 어느 순간 코로나는 끝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볼 과목은 IoT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이죠. IoT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해서 사물 인터넷이죠. 그런데 사물 인터넷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상위 개념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먼저 공부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밑에 있는 하부 구조인 IoT나 빅데이터, 인공지능, 딥러닝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뭔지부터 개요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진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초간 시간을 드릴 테니 요 두 가지의 사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먼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두 사진의 차이점을 알아봤나요? 왼쪽 사진은 1900년, 정확히 1900년입니다. 1900년에 그 뉴욕 5번가의 부활절을 갖다가 행사하는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1913년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은 13년의 차이가 있죠. 같은 장소에서 촬영된 부활절 때 사진입니다. 두 사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지 인지하셨나요? 왼쪽 사진을 보면 여기 나오는 모든 사진에 나와 있는 중간에 도로에 있는 것들은 전부 마차입니다. 말이 끌고 있고 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교통수단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그 13년 후인데 13년 후에 이 사진에서는 보시다시피 자동차가 줄을 이루고 있는 그런 사진이 되는 것이죠. 1900년에 이 사진을 찍힐 때 여기에 찍혀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이 그러니까 여기 마차와 관련되어 있는 이 많은 사람들 여기 눈에 보이는 마차뿐만이 아니겠죠. 마부뿐만 아니라 이 마차를 만드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말을 관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말을 이렇게 묶어두고 이제 영양을 공급하는 사람들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다못해 이 길에서 말똥들이 많았을 테니까 그 말똥을 치우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치운 말똥을 쌓아 놓는 장소도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전부 다 그런 직업군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 직업이 13년 후에 완전히 소멸될 거라고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1900년에 이 사진을 찍을 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 변화가 조금씩 있더라도 갑자기 자기 직업이 없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죠. 이런 현상은 보통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한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직업군과 없어지는 직업군 이런 것들이 혼재하게 되고 어느 순간 갑자기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이 사진에서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변화가 굉장히 급박하게 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 변화가 사실은 지금 4차 산업혁명에 있는 이쯤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2030년이 되면, 즉 1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들이죠. 자동차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에 운전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죠. 대중교통을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가용을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등등 여러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의 직업은 2030년쯤에는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활성화 단계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이제 대중교통을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수많은 많은 직업들 중에서 여러분도 많이 찾아보셨겠지만 앞으로 사라질 직업군들이 많이 있고 혹은 새로 생성되는 직업도 많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봐야 되는데 먼저 그러기 전에 산업혁명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부터 출발하여 좀 더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산업혁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산업혁명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물론 여기 뒤에 나오는 시작 연도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하지만 그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산업혁명을 통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되짚어보고 우리가 원하는 4차 산업혁명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산업혁명은 1784년에 일어났습니다. 촉발 요인이라고 하면 뭐가 있느냐면 증기기관을 발명한 거죠. 제임스 와트라는 영국인이 증기기관을 발명해서 이렇게 동력을 갖다가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단순 육체 노동이 많이 대체되었죠. 물론 증기기관차도 있고 그 다음에 회사에 즉 공장에서 사용하는 증기기관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한다? 단순 육체 노동이 많이 대체되었다는 겁니다. 이때에 이제 그렇다면 이 혁명의 키워드는 기계화였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던 많은 일들을 기계가 대신하게 되는 기계화가 이 혁명의 키워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계화를 통해서 많은 자본가들은 소유의 자원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부를 축적할 수 있어서 자원의 성격은 소유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가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1870년대쯤부터인데요. 이때는 촉발 요인이 전기 에너지와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전기 에너지는 에디슨이나 테슬라라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주축이 되어서 만들어졌고요. 컨베이어 벨트는 여러분들 아는 포드 자동차의 이제 그 설립주인 포드의 로부터 출발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때도 역시 제조에서 육체 노동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한 자리에서 우르르 모여서 무언가를 만들었는데 컨베이어 벨트의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동시키면서 제조를 했다라는 거죠. 이 결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고 혁명의 키워드는 대량 생산 혁명입니다. 즉 많은 것들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죠. 대량으로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당연히 가격이 싸다는 거고 가격이 싸졌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도 역시 소유의 자원의 성격은 소유의 개념이었고 자본을 갖다가 소유하는 수많은 자본가들이 거대한 자본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1969년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때쯤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물론 1969년이면 컴퓨터와 인터넷의 태동기긴 한데 달에 간 것이 인간이 달에 간 것이 1969년입니다. 그래서 1969년에도 컴퓨터를 이용한 많은 수치들이 이제 달까지 보내기 위해서 계산이 되면서 컴퓨터가 발전하기 시작했죠. 인터넷도 태동하기 시작했고, 물론 알파넷이라고 하는 이전 단계의 형태였지만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이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의 촉발 요인을 갖고 있는데, 이 컴퓨터는 단순한 지식 노동을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회사에서 필요한 양식을 하나 만들더라도 타이핑이나 글로 써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번 만들어 놓은 이렇게 그 서류를 컴퓨터에 저장했다 불러내물어서 사용할 수가 있고, 혹은 여러 가지 그 전표라든지 단순 계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전에는 전부 수작업에 의한 수작업과 계산기 정도에서 의존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컴퓨터에서 스프레드시트인 엑셀 같은 종류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주 단순한 지식 노동을 갖다가 이렇게 대체하게 되었고, 이로써 혁명의 키워드는 정보와 디지털 혁명이 되었던 거죠. 이때 한 자리로, 즉 컴퓨터로 모인 정보들, 데이터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개방되었고, 이때 자원의 성격은 개방의 성격을 가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다가 2015년쯤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4차 산업혁명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은 1, 2, 3차 산업혁명을 아울러서 이렇게 촉발하는 요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좀 이따 다시 보도록 하고, 일단 촉발 요인으로서는 IoT,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이죠. 그 다음에 CPS, Conversation Programming System, 즉 대화형 프로그래밍 시스템, 그리고 인공지능, 그죠? Artificial Intelligence, 이런 것들이 촉발 요인이 됐던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이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이전까지 인식되어 왔던 고급 지식 노동을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2015년부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경쟁처럼 다가왔는데, 우리가 일반인들이 주로 인식하는 것은 바둑이죠. 알파고를 통해서 먼저 많이 인식을 했습니다. 그죠? 알파고를 통해서 인간을 컴퓨터가 바둑에서 이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위기감도 좀 느끼고, 이것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던 거죠. 어쨌든 고급 지식 노동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왔고, 이것들은 모든 만물을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지능을 집어넣어서, 인공지능이겠죠. 인공지능을 집어넣음으로써 만물 초지능 혁명을 가져오게 되었던 겁니다. 이 만물 초지능 혁명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식들의 공유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자원의 성격은 공유의 성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노하우다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knowwhere라 해서, 그죠? 내가 알고 싶은 지식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 되었던 거죠. 이렇게 각 산업혁명은 그 나름의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혁명을 갖다가 이제 1차, 2차, 3차, 4차를 갖다가 좀 대강 개요적으로 살펴봤는데, 이것을 중심으로 다시 1차 산업혁명부터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면서 개념을 정립하고, 그 정립한 개념을 가지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차 산업혁명입니다. 1차 산업혁명, 그죠?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1784년에 시작되었다고 했죠. 증기기관이라는 것으로 촉발 요인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미국의 우표입니다.
우표죠. 그죠? 미국의 영국의 우표입니다. 영국 우표인데요. 여기 지금 보이는 이분이 제임스 와트라는 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박물관에 있는 건데 여기 보이는 요 기계가 증기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 되는 거죠. 여기서 열을 가해 가지고 요 피스톤을 움직이면 피스톤의 이렇게 반복 운동이 이렇게 원 운동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증기기관을 제임스 와트라는 분이 영국에서 발명한 거죠. 이 기관을 보면 이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여 밑에 있는 여기 이 연료가 이전에는 뭐 석탄이나 땔감 그런 걸로 물을 끓여서 했다라면 지금의 기관들은 우리가 쓰는 가솔린이라는 기관들은 실제적으로 휘발유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휘발유를 갖다가 요 안에서 폭발시켜서 얘를 피스톤을 밀어 올려서 이렇게 하는 휘발유로 쓰는 것들이지 이게 안에 있는 내용만 달라졌다 뿐이지 원료의 내용만 달라졌다 뿐이지 실제적으로 이 형태는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래도 이 움직임을 좀 잘 모르겠으니까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뭐 전기를 이용하든 요 안에서 그 휘발유를 갖다 폭발시키든 어쨌든 이렇게 피스톤 움직임을 주면 그 움직임 피스톤이 이렇게 상하 운동이 되면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그죠? 원 운동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이렇게 벨트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벨트가 공장 안에 기계들을 돌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뭐 지금은 뭐 이 정도 생각은 하면 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제 그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생각해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지만 처음 이 기관을 만들었을 때는 이게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원운동으로 바꾸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았고 이렇게 여기서 물을 끓여서 혹은 이제 그 물을 끓이면 전기가 될 거고 혹은 여기에 뭐 그 휘발유를 갖다 폭발시키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직선 운동을 갖다 원운으로 바꾸는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쉬운 개념들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걸 볼까요? 예, 자, 그럼 1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이런 전기기관을 이용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기계들을. 자, 요것이 뭐냐니까는 첫 번째 전기기관차라고 되어져 있죠. 1830년에 만들어졌다고 되어져 있고 여기 보시면 이게 전기기관입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기관차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상당히 모양이 조금 덜 발전된 초기 형태의 모델이죠. 어쨌든 여기 싣고 가고 있는 이 석탄을 요 안에 집어넣어서 얘를 갖다가 원운동을 바꾸어서 이렇게 요 기차를 움직이게 된 거죠. 이 방법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많은 화물들을 좀 더 먼 곳으로 운반할 수 있는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말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동물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거리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래서 많은 자원들을 다른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이렇게 가져옴으로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영국의 방직, 즉 천을 짜는 공장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 실을 가지고 천을 짠다고 생각해 보면 어떤 물레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들은 뭡니까? 이게 어머니들이 우리 옛날 거 생각해 보면 어머니들이 손과 발을 이용해 갖고 이렇게 집에서 옷감을 짜는 경우가 많았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노동력을 통해서 했던 것이었는데 이건 그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밖에서 이 공장 밖에 증기기관이 있습니다. 그 증기기관이 이렇게 돌리면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도로 깔고 있는 요 도로래 같은 거, 여기 요거 얘가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 뒤쪽으로 전부 쭉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럼 얘 계속 돌고 있는 거죠. 얘가 계속 돌고 있고 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 요 실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옷감을 짜는 이런 방직 공장의 형태가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런 방식일 때는 옷을 짜는 속도가 많이 차이 나겠죠. 수십 배의 차이가 납니다. 실제적으로 옷감을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전에는 굉장히 비쌌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대량 생산이 가능해짐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옷을 갖다가 잘 입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은 거죠. 굳이 이걸 갖다가 방직 공장에서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당연하게 많은 제조업에서 힘들이 필요한데 그 힘들을 갖다가 정규직으로 줄 수만 있다라면 그죠? 이 증기기관은 어디든지 응용이 가능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제품들의 대량 생산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 우리가 1차 산업혁명에서 기차와 방직이 가장 대표적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실제에서는 수많은 산업의 대량성 생산을 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이 촉발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2차 산업혁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1870년대부터 출발했다고 했는데 이게 전기 에너지와 컨베이어 벨트를 촉발 요인을 갖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조 육체 노동을 대체하고 대량 생산의 혁명이 되었다. 이런 거죠. 아까 전에 봤던 전기기관도 대량 생산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지만 이 컨베이어 벨트가 특히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자, 요건 EBS에서 제가 따온 건데 한번 보시면 좀 오래된 사진이라 가지고 좀 보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초창기에 자동차를 제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요 중간에 자동차 모양이 되는 것이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즉 기술자들이 이렇게 쭉 둘러싸가지고 이 기계를 갖다가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기술자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라는 것은 자기 부분을 하고 나면 비끼고 또 여기서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효율이 많이 떨어졌었죠. 그죠? 그런데 이게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벨트를 움직이는 것이 좀 쉬워졌고 그 움직이는 벨트를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걸 포드라는 분이 생각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죠. 그죠? 포드사에서 1900년대에 자동차를 제조하는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컨베이어 벨트가 있습니다. 이 컨베이어 벨트, 물론 여기서는 지금 보면 수동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벨트일 뿐이고 수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 서 있는 기술자들은 자기가 맡은 부분의 하나하나만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그 제조를 했다라는 거죠. 당연히 만드는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만드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원가가 내려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포드가 이 포드사를 설립하여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자동차를 대량 생산함으로써 이전에는 극히 일부분이 가지고 있었던 자동차를 일반 대중에게 공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일반 대중은 자동차를 가지는 것이 이전에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고가의 비용이었죠. 하지만 포드사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마치 우리가 뭔가 찍어내듯이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하므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 좀 더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양으로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것은 일반인들조차도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단 말이죠. 자동차를 소유한다는 것은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이고 말을 타는 것보다 그 다음에 짐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발전이 이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차 산업혁명이 중요했던 이유는 컨베이어 벨트와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대량 생산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더 큰 혜택을 보게 되고 그것이 다시 사회적 혜택이 사회의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1교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는데요. 당연히 우리가 강의실에서 만나서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면서 대면으로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이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다가 조금 이렇게 좀 잘 보시면서 그 다음에 여러 번 또 보는 장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서 이것들에 대한 의미 그리고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이해 그런 것들을 좀 더 높이면 우리가 이제 몇 주 후에 만나서 강의장에서 만나서 이렇게 할 때에도 좀 더 효과적으로 강의를 진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첫 교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이제 2차와 3차와 4차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이해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